자, 64회 조사용 기출 압축 특강입니다. 문제 1번 소득세 신고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압축 특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65회 때 프리 때도 65회 강의 때도 진행을 마지막에 했었죠. 65회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가 한 20시간 정도 됐었고 압축 특강으로 해서 3시간 압축 특강이라고 해서 같은 교재를 가지고 압축해서 3시간 정도로 최종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최종 단계로 마지막에 내가 그 빠른 시간에 회독을 늘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압축 특강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64회도 이제 그 기본 강의가 끝났죠. 기본 강의가 이제 바로 앞 클립까지 해서 강의가 끝났고 이제 똑같이 65회하고 마찬가지로 압축 특강을 이렇게 이제 준비했습니다. 지금 요 클립은 압축 특강 문제 3개니까 그 클립을 3개로 나눠서 할 겁니다. 소득세 문제 1번 소득세 신고에 관한 압축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걸 활용하는 방법은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 64회 워크북 7권 같은 경우도 그 강의 시간이 제가 이제 카운팅을 해보니까 18시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18시간. 뭐 크게 차이가 65회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없을 정도로 이제 자세하고 이제 길게 친절하게 이렇게 그 강의를 만들었는데 자, 이 압축 특강은 이제 앞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고 공부가 됐다는 가정을 하고 조금 빨리 갈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본인이 뭐 세법 지식이 좀 있거나 조사위원은 이제 뭐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어서 어느 정도 실력을 다시 한번 그 올리는 정도로 쓰셔도 될 거고요. 앞 강의가 그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정리용으로 특강용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짚어드릴 거예요. 이 물음에서 뭘 묻는지 그리고 어떤 풀이 방법을 적용해서 어떤 우리가 세법 규정을 적용해서 풀 건지 이런 거는 다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답안 옮겨 적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앞쪽에 기본 과정에서는 앞에 18시간짜리 그 기본 강의에서는 우리가 천천히 이론적인 설명도 천천히 드리고 예도 많이 들어드리고 풀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답안 서식에 옮겨 적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든가 우리 답안 서식에 하나하나 옮겨 적는 것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압축 특강에서는 답안 옮겨 적는 거는 이제 하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법인세다 그러면 뭐 송금불산입 뭐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뭐 1억 유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보고 답안에 여기 가산 조정에 적어야겠죠 뭐 이런 건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 기본 강의 들으면서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세법 규정이 적용되고 문제풀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도출되는지까지만 조금 빨리 압축해서 갈 겁니다. 자, 그 혹시 그 들여서 걱정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앞쪽에 하나도 안 듣고 이것만 그 듣는다고 해서 뭔가 그 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부가 충분히 됐다는 그런 가정 하에 마지막 용도로 그 정리하는 용도로 자기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하고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시간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 마지막 복습 용도로 만들고 있는 강의니까 지금 이 강의는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력에 맞춰서 활용해 주세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일단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소득세 신고죠. 소득세 신고 30점 배점이 되어 있고 물음을 볼게요. 물음 같은 경우는 물음 1, 물음 2, 물음 3 이렇게 나눠져 있죠. 첫 번째 물음 1 뭐죠? 자, 답안 양식은 당연히 옆에 붙어 있고 총급여액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적용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해라. 그리고 오른쪽에 뭐 구체적으로 그 계산 과정을 적어라. 이게 물음 1번이고 물음 2번은 뭐였어요? 자료 2, 자료 3번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자료를 보고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만들어라, 찾아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 물음 2번에서 근로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이 세 개를 다 찾았죠? 찾았다 가정을 하고 물음 3번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계속 계산 과정을 이어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산출세 우리가 결정세액을 쭉 네가 계산해봐라 라는 거예요. 소득 금액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찾아내서
결정세액 끝까지 네가 도출해내라 라는 문제였죠. 다만 우리가 여기 교수님께서 출제 교수님께서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우리가 물음 1번, 물음 2번에서 실제로 풀었던 그 숫자 말고 이게 물음 3번에서 새로운 과정으로 주시는 숫자를 이용해서 풀이를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물음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물음 1번은 근로소득 금액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1번 근로소득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본봉 및 상여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봉은 말 그대로 그냥 월급 받는 거죠. 월급 당연히 총급여에 들어갑니다. 상여금 보너스도 들어가고요. 총급여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6,800만 원 더해주면 되겠죠. 자, 2번 회사가 박성실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기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한 금액 근로자가 적립금액을 선택할 수 없으며 회사 내 별도의 퇴직연금 적립 규칙이 있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요, 요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고 퇴직급여로 나중에 주려고 퇴직연금 계좌에 쌓아뒀대요. 그리고 세법에서 정하는 규칙도 다 지켰어. 뭐? 근로자가 마음대로 얼마를 적립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사 내에 별도 규칙에 따라서 딱 그 금액을 적립했대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제외다. 제외하면 되겠죠. 옆에 풀이 과정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번 퇴직급여로 즉 적립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에 3번 식대 매월 지급받는 식대 10만 원과 매월 제공되는 식사 2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떻다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만 준다면 1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죠? 10만 원 초과분에서는 과세,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자, 그리고 만약에 돈은 안 주고 밥만 준다. 밥만. 식당에서 마음껏 밥 먹으라. 밥을 준다라고 하면 회사 식당에서 그 밥 같은 경우는 그게 얼마짜리든 무조건 비과세. 비싼 거 줘도 된다고 했어요. 먹는다면. 자, 그런데 어떻다고 했죠? 이 경우처럼 지금 이 문제 이 경우처럼 밥도 주고 밥값으로 돈도 주고 이러면 어떻다 그래? 어떻게 한다고요? 현물, 내가 직접 먹는 밥은 비과세, 얼마든지 비과세.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금은 전액 과세해야겠죠. 현금으로 받는 건 전액 과세. 비과세 혜택은 먹는 거, 지금 현물, 밥 먹는 걸로 이미 비과세가 됐으니까. 자,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식대는 어떻게 한다?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만 원 식대로 보면 되겠죠. 자, 식대 10만 원은 전부 다 과세하는 거니까 식사라고 하는 건 실제로 먹는 거 20만 원치 먹은 거는 이거는 매달 먹는 20만 원치는 비과세고 현금으로 받은 10만 원은 전액 과세다. 두 개 다 주는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4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는 2020년 작년이고요. 법인세 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래요. 자, 인정상여라고 했죠.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입금 산입,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가지금 인정이자 1,000만 원 상여 이렇게 끝에 상여라고 소득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귀속자인 여기 박성실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보너스로 받은 걸로 본다고 했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귀속 시기. 몇 해의 어느 해의 보너스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는 언제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법인세 신고 자체가 2020년도분 신고를 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해에 일을 하고 있었던 해는 언제예요? 2020년에 일하고 있었던 분인 거야, 지금. 그거 관련해서 법인세에서 입금 산입을 한 거예요.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가 2020년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21년 거를 풀고 있잖아요. 총급여를. 그러니까 어떻다? 포함되지 않겠죠. 포함되지 않겠죠. 옆에 답 확인하시고 인정상여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이거하고 비교해서 뒤에 보라고 했죠. 5번, 4번, 5번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교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5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2020년 실적에 의한 상여금으로서 이에 대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2021년 3월 20일인데 자, 우리 이익여금 회사가 돈 벌어서 단기 순이익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익여금 쌓여 있는 걸로 박성실이라는 사람한테 상여금을 줬대요. 2020년 실적이다.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 결의일이라는 건 언제라고 했습니까? 주주총회에서 요 이익여금 처분 결의를 한다고 했죠. 주총은 보통 다음 해 2월 혹은 3월에
합니다. 2020년에 의한 상여금, 2020년 상여금을 2021년 주주총회, 2021년 2월 달에 주주총회가 열린다는 거죠. 2020년에 대한 결산을 언제 한다고요? 2021년 2월 달 주주총회 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21년 3월이에요. 하지만 몇 년도 분 실적에 의한 상여금이에요? 2020년 실적에 의한 상여금이죠. 요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요것도. 귀속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이거 풀 수 없겠죠. 헷갈리겠죠. 찍어야겠죠. 이러면. 공부를 해두면 언제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귀속 시기는 언제다? 주총일, 즉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란 거예요. 2020년 분에 대한 상여금이더라도 그거를 결의한 날이 속하는 해의 근로소득으로 본다고요. 21년 근로소득이라는 거야. 지금 4번하고 5번하고 일부러 교수님께서 이렇게 배치해 두신 거예요. 네가 암기하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신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잉여금 처분 결의일 21년도 근로소득 맞으니까 이 1,000만 원은 포함하면 되겠죠.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5번 더해주면 되겠죠. 잉여금 처분 상여 1,000만 원은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이제 6번. 자, 사규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은 자가운전 보조금 매월 40만 원. 자, 뭐 회사 출장 같은 거를 가야 되는데 뭐 차 회사 그 차 이런 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직원의 차를 이용해서 회사 일을 보고 왔대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실제 여비 뭐 톨게이트비라든가 들어간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제 여비로 정산을 해 줬다면 자, 이렇게 받은 돈은 따로 전액 과세예요.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 실제 여비를 준 건 아니고 그냥 회사 내부 규칙, 사규에 따라서 회사 규칙에 따라서 자 너희가 이렇게 한 달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도 많고 한데 그거 다 뭐 제출하고 뭐 정산하고 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 달에 40만 원씩 줄게 라고 규칙에 있다는 거예요. 몇 번 갔다 왔으면 이렇게 줄게 라고 했다는 거야.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거야.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만 원 초과분은 과세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매월 40만 원 받는데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초과분 2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다. 곱하기 12개월 해서 240만 원만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옆에 적혀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거지. 실제 여비를 만약에 받았다고 해요. 뭐 톨게이트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이만큼 딱 정산을 해서 영수증 처리해서 그만큼 금액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추가로 이렇게 자가운전 보조금도 40만 원 받았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요? 40만 원 전액을 과세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식비하고 지금 비슷한 느낌이잖아. 그죠? 잘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 시험 회차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경우도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7번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 월 10만 원씩 12개월인데요. 자, 환급부 보장성은 뭐라고 했죠? 만기에 환급해주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단 뭐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돌려준다 그러면 그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실질이 적금하고 똑같잖아, 그죠? 상품하고 똑같잖아. 은행에서 갖고 있는 상품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자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건 아니고요. 자, 납입 보험료. 내가 돈 낸 거를 초과하진 않지만 일정 부분은 돌려준다는 거야. 만기가 되면은. 그게 환급부 보장성이고 그게 아닌 건 뭐라고요? 돌려주는 거 없어. 정말 순수하게 우리는 사고가 났을 때 보장만 해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게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고. 요거는 비교해서 그냥 상식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환급부 보장성이든 순수 보장성이든 자, 이 보험은 뭐 1년에 7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120만 원을 여기 냈잖아요. 그죠? 받았잖아. 그러니까 70만 원까지 비과세, 추가 50만 원, 추가분인 50만 원은 과세다라는 거예요. 더해주면 되고요. 지금 6번, 7번 이렇게 적었죠? 자가운전 보조금, 단체 환급 보장성 보험료 요거 적었고 뒤에 8번 자녀의 병원 입원 보조비 1,900에 들어갑니다. 뭐 따로 뭐 비과세 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가 뭐 직원 사정을 보고 자녀가 뭐 입원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회사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게 도와줄 그 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보조해 준다. 라고 하면 그거는 300만 원만큼 받아서 병원비로 쓰면 되고요. 자, 다만 뭐다? 비과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총9배에는 들어가서 근로소득세는 과세된다라는 거예요. 자, 9번. 주택 임차 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자, 요거 우리가 64회, 65회 공부하면서 많이 보게 되죠. 요게 최근 세법이라서 그래요. 주택 임차 자금 빌리는 거 있잖아요. 주택 임차 자금 혹은 뭐 주택 그 전세 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주택 구입 자금 이런 거. 회사가 직원한테 빌려주는 거를 어떻게 봐요? 기본적으로는 법인세에서
기본적으로는 그걸 업무 무관하게 봅니다. 업무 무관 자산이라고 봐서 업무 무관 가지금으로 봐서 기본적으로 제재를 하는데 어떻게? 어떤 기업에 한해서 좀 봐주겠다라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이렇게 직원한테 뭐 주택 구입 자금이라던가 전세 자금을 이렇게 빌려줬다. 그 경우에 그거를 업무 무관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다. 즉 업무 무관 가지금이라면 제재를 해야 되잖아. 지급이자 성분불산입, 인정이자 계산 이렇게 이중 제재가 있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했죠.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요 개정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주 이렇게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만 경험해 보시면은 64회, 65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항목이 그죠? 그러니까 파악해 두셔야 돼요.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제가 정리해놨죠. 주택자금의 대여 이익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이 박성실이 빌렸다면 이자를 만약에 5%를 냈어야 되는데 저리 낮은 이자로 회사에서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만큼의 이득이겠죠. 은행 갔으면 5% 빌렸어야 되는데 회사가 특별히 뭐 1%, 이자를 안 받거나 뭐 1%나 2%만 받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면 3%면 4%가 이익이잖아. 이 사람한테, 직원한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어때? 법인에서는 인정상여를 계산해서 입금산입 상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일 때는. 그죠? 밑에 적혀 있죠. 중소기업인 직원인 경우는 지금 이 박성실처럼 한 비과세인 거예요. 지금 어디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여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라고 했지. 자, 그러니까 비과세다라는 거.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자녀 입원비 보조비는 300만 원은 뭐 과세가 되고요. 주택자금의 대여이익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박성실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비과세다라는 거예요. 그럼 총 금액이 나오죠. 총 금액이 8,510만 원입니다. 8,510만 원. 자, 여기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액은 여러분 어떻게 푼다고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푸는 시험에도 항상 소득세 마지막 문제 물음 쪽에 보면은 물음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 근로소득 공제액을 갖다 쓰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뒤에 참고 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을 거예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료가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로소 지금 총 급여가 8,510만 원이니까 여기 요 구간이죠. 이 구간. 그래서 이 구간의 산식을 갖다가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로소득 공제액을 뽑았고요. 1,400만 5천 원이네요. 그죠? 아이고, 자, 됐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나왔지. 총 급여에서 총 급여 8,510만 원에서 자, 방금 우리가 본 근로소득 공제 1,400만 5천 원을 빼면은 나오죠. 근로소득 금액 7,109만 5천 원. 7,109만 5천 원. 이게 근로소득 금액이다. 그리고 이게 뭐다? 물음 1번. 물음 1번의 정답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료 2번, 자료 2번, 자료 3번을 이용해서 사업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 이 두 개를 찾는 게 물음 2번이었어요. 그죠? 자, 사업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 요거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강의만 앞쪽에 한 4시간 될 거예요. 설명할 게 많았고 제가 뭐 암기법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막 설명해드리고 하느라고 강의가 앞쪽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한번 이용하시면 되고 우리는 뭘 알았다? 지금 바로 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으니까 사업소득에서 추계를 적용해서 하는 거를 바로 할 겁니다. 일단 사업소득 자료 필요한 부분만 빨리 볼게요. 일단 박성실은 물음 1번에서는 근로자였고요. 또 뭐 하고 있다고요? 사업도 하고 있대요.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개인 사업장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2020년 귀속 사업소득 수익금액 1억 6천, 사업용 유용자산 처분의 양도가액 2천만 원, 이 수익금에 포함되어 있다. 2019년 사업소득 수익금액은 1억 2천이다.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하다고 했죠. 이게 왜 주어져 있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사업용 유용자산의 처분 이익이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과세가 돼요.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과세 제외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 분석했던 거 보면 박성실은 뭐예요? 간편장부 대상자였어. 간편장부 대상자. 그래가지고 여기 뭐 양도가액 2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면 요 수익금액 1억 6천이 아니라 1억 4천이 되니까 1억 5천 기준보다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간편장부 대상자로 파악을 되고 요렇게 1, 2, 3, 4, 5 요렇게 파악했던 거 잊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4번, 5번 간편 21년도도 간편장부 대상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 사업용 차량을 양도한 거에 대해서. 자,
됐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편장부 대상자 판단에 대한 거는 앞 강의를 필요하신 분은 앞 강의 들으시면서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우리는 간편장부 대상자 파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넘어갑니다. 자, 비치 기장은 장부가 없대요. 모든 사업자는 여러분 장부를 작성해야 되죠. 복식부기 장부든 간편장부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했대요. 그 경우에 뭐를 적용하죠, 여러분? 그렇죠. 추계를 적용합니다. 추계.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추정해서 계산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우리가 잡을 거예요. 자, 그때 뭐다? 영세한 친구들은 그렇게 추계를 할 때 뭐를 적용해요? 뭐 신규 사업자라던가 영세한 친구들은 규모가 작은 친구들은 그런 사업자들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해준다고 했죠. 단순 경비율이 경비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 그죠? 그걸 해주는 거고. 자, 기준 경비율 그 단순 경비율 적용자가 아니면 다 기준 경비율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준 경비율이었습니다. 그죠?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추계를 하라 이런 거였어요. 일단 여기 우리가 기준 경비를 적용할 때 어떤 식이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 금액, 매출 쪽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지. 뭐 신용카드 매출이라던가 현금 영수증 발급분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봐서 매출은 일단 주어져 있을 거야. 수익 금액은 이만큼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 수익 금액 중에 일정 비율, 기준 경비율만큼을 비용으로 빼주고 추가적으로 뭘 또 해준다고요? 추가적으로 주요 경비를 이렇게 빼주는데 뭐 매임인 여기 나오죠 여러분 빨간색으로 여기 해놓은 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요거 세 개를 추가적으로 증빙이 있다면 빼준다고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같은 거를 그 내역 같은 거를 잘 정리해 뒀다는 거야. 뭐 입금한 내역 그리고 그때 거래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잘 증빙할 수 있게 그런 걸 모아뒀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거를. 그 경우에는 매임인은 추가적으로 방금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을 빼줬죠. 비용으로 인정해줬잖아. 거기다가 추가로 매임인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빼주겠다라는 게 세법의 입장입니다. 자, 매임인 여기서 바로 일단 분석할게요. 분석하고 이따가 추가적인 정리도 하겠습니다. 한 회계 이상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기계장치의 구입비용 1,500만 원이 있는데 매입비용 중에서도 뭐는 제외예요, 여러분?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야. 그러니까 얘는 안 빼준다고요. X. 밑에 접대 목적 상품 매입 비용 300만 원. 이거는 빼준다고 했죠. 오케이. 밑에 기부 목적 상품 매입 비용 200만 원은 안 빼줘요. 요거는 짧게 설명드리면 왜 그렇다고요? 기본적으로 접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거, 회사가 업무를 보는데 그거 연관돼서 우리가 접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제 접대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회사든 여기 사업 기본 개인 사업자든 내가 평소에 거래 관계가 있는 거야. 거래 관계가 있는 뭐 상대방 거래처 같은데 내가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잘해보자. 다른데 나랑 하자. 앞으로 다른데 너 거래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앞으로 잘해보자. 라는 뜻에서 파이팅 하자라는 뜻에서 평소 거래 관계 있는데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업하고 좀 더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접대 목적 매입 비용은 좀 해준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상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 매입 비용을 빼주겠다라는 거고 기부하려고 산 거는 뭐 기부하려고 산 거 취지가 좋은데 좀 빼주면 안 되나요? 뭐 이제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세법은. 기부라고 하는 거는 내 사업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제 뭐 좋은 뜻이겠죠. 이렇게 뭐 어디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뭐 장부 규정도 안 했으면서 거기 뭐 기부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빼주진 않겠다는 거야. 이런 식의 좀 복잡하긴 한데 세부 내용이긴 한데 이런 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접대 목적으로 산 거는 접대 목적으로 나중에 주려고 상품을 산 거는 인정해주고요. 기부 목적으로 상품을 샀다고 한 거는 그건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원재료 매입 비용 4,700만 원. 오케이. 매입 비용 오케이. 운반비 900만 원은 X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헷갈린다고 했죠? 운반비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운송비만 빼준다고요? 내가 운송업자일 때. 내가 이제 뭐 택배업이나 뭐 그런 거 운송업을 하잖아요. 내가 사업자 중에서도 운송업 하는 사람일 때 그 운반비만 빼줍니다. 지금 나는 제조업자잖아. 왜 나오죠, 여러분? 여기 제조업. 나는 가정생활용품, 리빙 뭐 제조하는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반비는 그러니까 빼주지 않는 거예요.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구별해서 외워두세요. 운송업자의 운송비만 빼준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운송업자 보통 잘 안 나오니까
운반비는 빼주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고 다만 내가 운송업자라면 빼준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좀 더 낫겠죠. 외우기. 외주 가공비용 1,200만 원. 내가 뭐 리빙 제조업을 하는데 가공이 필요해서 외부에 부탁했대요. 외주를 줬대요. 아웃소싱을 했대. 들어갑니다. 매입 비용에 인정해줘 그거. 필요한 걸로 보는 거예요. 꼭. 통신비 150만 원 요거는 안 해줍니다. 통신비는 안 해줍니다. 암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매입 비용 정리됐고요. 밑에 임차료 사업장 임차료 4천만 원 들어갑니다. 포함해줘요. 인건비 뭐 지급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랑 지급 명세서 이런 거 제출 의무가 있고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는 잘했대요.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는 잘했대요. 직원들 월급 주고 원천징수해서 잘 내고 지급 명세서도 누구한테 줬는지 그 명세도 잘 제출하고 했대. 인건비는 오케이 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율.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단순 경비율 80%나 되죠. 많이 해주겠다는 거야. 영세하니까 많이 해준다라는 거야. 다만 단순 경비율은 80%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비용으로 많이 우리가 그냥 간주해서 빼주니까 위에 있는 뭐 매이민 이런 게 있다고 추가적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순 경비율일 때는 그냥 수익금액 매출에서 80% 빼서 20%만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심플하게. 기준 경비율 10%밖에 안 해주잖아. 1억이라고 하면 일단 1,000만 원만 우리가 그냥 간주로 빼주는 거야. 업계 평균으로. 나머지 매임인이 있다면 증빙이 있다면 빼주고요. 됐죠? 여기 배율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배율. 이따가 식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기준경비율에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수익금액에서 빼기 수익금액 곱하기 기준경비율 빼기 주요경비 매임인 이렇게 빼요. 그거를 과세하려고 해. 그런데 세법에서는 약간 뭐랄까 완충장치 같은 걸 두려고 합니다. 뭐냐? 자, 기준경비율로 과세를 하는데 자, 만약에 같은 업종이더라도 되게 영세한 친구는 뭘로 한다고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거 아니야. 그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그 경우 단순경비율을 만약에 적용했을 경우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경비율 80%잖아. 여기라면 이 문제라면 80% 적용해서 계산한 거보다 너무 몇 배, 막 10배, 20배 차이 나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야. 상한선을 두겠다는 거죠. 단순 경비율보다 당연히 많겠죠. 당연히 기준 경비율로 계산하면 뭐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이가 막 5배, 10배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것보다 5배, 10배, 20배 그렇게까지 많아지진 않게 상한선을 더 줄게 라고 세법이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2.8배까지 단순 경비율로 계산한 경우의 소득 금액의 2.8배까지를 상한으로 둡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조금 더 높게 두는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쓰지 않았다는 거는 조금 더 페널티를 줘야겠다라는 거야. 복식부기 의무자 너는 더 무거운 의무가 있는 친구인데 왜 안 했냐? 그래서 그 상한을 조금 높게 두는 거예요. 상한을 높게 두는 게 지금 좋은 게 아니죠? 상한이 높을수록 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확률이 있겠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여기 3.4배로 둔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 금액 제조업 1억 5천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요걸로 지금 아까 위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거야.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자, 그 판단에 대한 거는 따로 정보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풀어볼게요. 정리는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는 기본 강의에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장부를 쓰는 사람은 뭐하고 뭘로 나눠진다? 복식부기 의무자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장부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둘 중에 하나야.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든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든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 대상자 이렇게 있고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니면 전부 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추계 적용 시 소득금액 계산이라고 했죠. 일단 단순경비율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단순경비율 수익금액 말했듯이 뭐 나라로부터 받은 뭐 정부 보조금 판매 장려금 받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신용카드 우리가 매출 내역 같은 걸 볼 거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 내역 그쪽에서 수익 금액이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매출 쪽은 그지? 자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단순 경비율이든 기준 경비율이든 공통사항입니다. 수익 금액이 그런 게 들어간다는 거는 공통사항이었습니다. 뭘 빼줘요 거기서 수익 금액에서 뭐 수익 금액 곱하기 단순 경비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다?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수익 금액 1억 중에서 1 마이너스 지금 80%가 단순 경비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1-80%하면 안 되네요. 한 번에 요금 구하는 방법이고요. 단순 경비율이 8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
1억 곱하기 1억 곱하기 80%니까 1억 마이너스 1억 곱하기 80%니까 결과적으로는 2천만 원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지. 2천만 원을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자, 우리는 이제 기준경비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예요. 둘 중에 작은 거라고 했죠. 기본적으로는 1번 기준소득 금액을 세법은 너의 소득으로 보겠다. 하지만 2번 뭐라고요? 너무 과도하게는 하지 않게 단순 경비율보다 2.8배 혹은 3.4배까지는 초과하지 않게 상한선을 둘게. 그게 2번이고요. 1번은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 금액 있고요.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산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낸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출. 그래서 뭘 빼요? 수익 금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을 빼줍니다. 이만큼을 빼줘.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위에 똑같잖아. 단순 경비율이든 기준 경비율이든 경비율이라는 의미 자체가 비용으로 우리가 이 정도를 봐주겠다. 네가 1억을 매출했으면 그 정도 1억 안에 보통 평균적으로 네 업종을 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 그 경비율을 적용해주겠다. 비용으로 빼줄게. 이거니까 기본적인 로직 요렇게 되고 뭐 증명 서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빼줄게 라는 거. 매임인 이렇게 있었죠. 자, 그리고 상한 여기 한도라고 했어요. 한도. 단순 경비율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5배, 10배, 20배 여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진 않을게 라고 해서 단순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소득 금액 그거보다 몇 배? 배율 2.8배 아니면 3.4배 지금은 2.8배겠죠. 2.8배 적용해서 한도로 체크하면 돼. 한도로 보면 됩니다. 2번 금액은. 자, 바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여기 풀어볼게요. 21년 수익 금액이 2억 7천이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받은 판매장려금 2천만 원 받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수익 금액이 되겠죠. 수익 금액이 되겠죠. 자, 2억 9천 곱하기 10%. 기준 경비율이 몇 퍼센트였어요? 10%. 단순 경비율은 80%. 자료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임인 다 체크하고 왔죠? 빼는 거.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얼마였어요? 1억 1,900만 원이고요. 우리 한도 체크하는 거지. 1억 1,900만 원으로 과세해도 되나? 라고 세법이 한번 봐주는 거야. 너무 과도하진 않을까? 자, 단순 경비율일 때 2억 9천 마이너스 요 80% 단순 경비율 적용한. 그지? 2.8배까지 하면 얼마예요? 1억 6,240만 원이죠. 한도 아니구나. 한도를 넘진 않는구나. 너무 과하진 않네. 라고 세법이 생각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얼마야?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결과적으로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업소득 금액을 찾았습니다. 자, 이어서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인가요? 자, 5페이지. 5페이지에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을 우리 찾을 거예요. 자료 3번. 자, 여러분, 우리 일단 우리 암기할 거 한번 보고 갈까요? 옆에. 일단 암기할 거, 여기, 몇 페이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공주님 나이가 몇 세셨죠? 공주님 나이가 몇 세셨죠? 그리고 그 공주님이 통제했던 게 몇 가지를 통제하셨죠? 몇 가지를 금지하셨죠? 자, 대답했나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정답이. 뭐, 팔순공주, 80살이세요. 80세. 공주님 나이가 80세신 거야. 80세 공주님이 평소에 문인들이 너무 뭐 놀기만 하고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놀았대. 그래서 문인들을 이제 혼내주려고 너희 나라에서 주는 6가지 혜택을 너희한테 금지할 거야. 라고 통지했대요. 육무 통지, 누구한테 통지했다고? 문인들한테. 육무. 너희 앞으로 6개 혜택 이제 너희는 안 줄 거야. 육무. 육무라고 통지했대. 누구한테? 문인. 육무 통지 문인. 육무 통지 문인. 팔순 공주님이 육무 통지 문인 하셨대요. 여러분 요거 기억나죠? 요거 제가 막 그림도 그리고 막 해서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걸 외우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못 풉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외우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걸 외우고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기사소득 금액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아무도 못 풀어요. 그죠? 이게 그냥 만약에 세법을 찾아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일하면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찾아가면 되죠. 이 항목이 뭐 필요경비 의제가 몇 퍼센트인지 필요경비 의제가 되는 항목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고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못 푼다는 거예요. 자, 팔순공주님 나이가 80살 80세인 공주님이 무인들하고 문인들이 있는데 무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전쟁터에서 싸움도 막 하고 해서 나라를 지키고 막 열심히 했는데
문인들이 맨날 술 먹고 놀고 이랬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야기야, 이야기. 알죠? 그래서 문인들한테 공주님이 이놈들 하면서 너희들아, 너희한테는 앞으로 나라에서 주는 6개에 대한 혜택을 없애겠다. 육무통지한 거야. 누구한테? 문인들한테.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가 있죠.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아예 못 푸는 문제 같은 경우는 외울 거는 외워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외우고 가자라고 했어. 그리고 한 개 더 뭐 있었어? 외우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집에 보거를 먹으러 갔습니다. 보거를 먹으러 가는데 보거는 어디에 독이 있다고 했죠? 어디? 내장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디? 보거는 연골에 독이 있다고 했어요. 보거는 연골, 우리 뼈, 그 연한 그 뼈 있죠? 연한 뼈, 오도독 뼈 같은 거 그런 뼈처럼 오도독 뼈는 연한 게 아니구나. 그 연한 뼈 이렇게 연골에 우리 무릎 연골처럼 이 연골에 뭐가 있다? 연골에 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걔는 분리해내고 먹어야 돼. 알겠어요? 보거를 먹을 때 연골에 독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해내야 돼. 뭐를 분리한다고요? 무조건 분리해내야 돼. 뭐를? 보거에 있는 연골을. 무조건 복연골.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 기타소득 금액 중에서 종합과세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거. 요거 앞에 저것도 적어놨죠? 앞에 이제 여기 분리, 복연골 있죠? 여기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거. 복권, 뭐 연금에 수령한 자기 불이익분이 운용 수익, 그리고 골동품 요렇게. 골동품 양도에 발생한 기타 수입, 기타 소득 이런 거. 무조건 분리하고 먹어야 되는 거. 복연골. 보고에 연골에 독이 있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 요거 세 개. 지금 말한 거 있죠. 세 개를 외우고 있어야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보거, 연골, 분리, 복연골. 요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볼게요. 이제 풉니다. 기타 소득 자료. 자, 제시된 금액은 수익 금액이다. 총 급여로 보면 된다 그랬지. 그냥 총 급여 받은 금액 전체를 말하고 있다고요. 1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의 대여로 받은 700만 원이고 21년 1월 31일에 수령했대요. 필요경비 입증액은 600만 원이라고 했어. 자, 육무통지 문인, 육무통지 문인 할 때 지 나왔지? 그러니까 60%인 거야. 육무통지. 여러분 8이랑 6 외우고 있어야 돼요. 공주님 나이가 몇 살인지. 몇 살이었지? 뭐 공주님이랑 뭐 걔가 공주라고 막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몇 살인지 얘기 안 돼. 이걸 못 풀어요. 정확하게 나이 80살, 80세. 공주님 나이는 80세. 금지한 없앤 혜택은 몇 개? 6개. 그러니까 60%라고 60%. 60%. 알았죠? 자, 60%예요. 이 총 수익 금액 700만 원인데 60% 420만 원이지. 7만 원 곱하기 60% 하면 옆에 봐요. 옆에 풀이 700만 원 곱하기 60% 하면 420만 원인데 이걸 뭐라 그랬어? 세법이 야 무조건 60%야. 이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위에 정리하는 거 여기. 자, 만약에 네가 실제로 들어간 돈 입증하기 필요 경비로서 네가 스스로 이만큼 돈이 들어갔어요 라고 입증을 한다면 그리고 그게 60%보다 크다면 그걸로 확인해 줄게. 뭐 그렇게 해야겠지 당연히. 그지? 60%보다 많이 나는 입증한 있는데 무조건 60% 해.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용으로 60%밖에 난 안 봐줘. 이건 안 될 거니까. 60%는 약간 혜택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 80%, 60% 이거는 필요경비 의제. 필요경비 같은 거 필요경비로 입증하기 쉽지 않은 친구들이니까 네가 만약에 안 했더라도 이 정도는 빼고 세금 매길게.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버리면 너무 가혹하니까 이 정도는 그냥 필요경비가 있는 걸로 의지해 줄게. 최소한 80%, 최소한 60%는 빼줄게. 필요경비로 봐줄게. 이런 입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700만 원 중에 60%를 세법은 봐주는데 420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입증된 게 얼마예요? 600만 원이라고. 이 스스로 이 사람이 입증한 게 600만 원이야. 그럼 뭘로 해줘야겠어요? 당연히 600만 원으로 필요경비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지역권 대여는 공익사업 관련된 지역권 대여였죠. 육무통지 할 때 지가 700만 원 마이너스 600만 원이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자, 앞으로 2번 계약의 위약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하여 받은 소득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요거 자세하게 이것도 뭐 필기에 가면서 앞에 기타 소득할 때 2시간 설명드렸죠, 이거. 여기서 막 양수자가 위약 계약을 깬 건지
양도자가 계약을 깬 건지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어떤 경우는 애초에 원천 징수가 아예 불가능하다. 지금 이 경우지. 그래서 뭐다? 양수자, 원래 아파트를 사기로 한 사람이 취소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파트를 팔려고 했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그래? 그래, 계약서대로 하자. 네가 처음에 계약금 쪽으로 줬던, 계약금 명목으로 줬던 1억, 이거 계약 네가 깼으니까 위약금 1억 주기로 했잖아. 그거 내가 요걸로 대체한다. 라는 거예요. 계약금을 당연히 이 사람은 원래대로였다면 아파트 매입하려는 사람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순서대로 줬어야 되는데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로 양수자가 나 그거 안 살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팔려고 한 사람은 그래 이거 내가 먹는다. 이거 위약금이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중간에 깨는 사람이 위약금 물기로 했잖아. 이 1억이다. 내가 이거 위약금으로 대체해서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우지.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금을 입금할 때 원천 징수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계약금을 애초에 입금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렇게 양도자의 기타 소득이 될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원천 징수 자체가 안 된다고 이 경우는. 그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이렇게 양수자의 최귀책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일어났죠. 기타 소득이 양도자한테 생겼잖아. 그거에 이 양도자한테 생긴 이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 애초에 계약금을 입금할 때로 봐야 될까요? 아니겠죠. 왜? 애초에 계약금을 입금했을 그때는 그게 기타 소득이 된다는 가정을 아무도 모르죠. 누가 계약을 깰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정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들어오는 돈 중에 하나였을 뿐이니까 그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현금은 만약 여기 보면 현금은 20년 작년에 들어왔어요. 그지? 하지만 나 안 살래 라고 양수자가 나 계약을 깼잖아. 그 깬 게 언제예요? 21년이지. 계약이 깨진 게 위약이 확정된 게 언제예요? 21년도죠. 그러니까 21년도의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마칠게요. 반대의 경우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본 강의 때 필기 다 해가면서 양도자가 깼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될까? 그럼 양수자의 기타 소득일 텐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귀속 시기를 잡아야 될까? 이런 거를 설명을 다 드렸고 우리가 다음 회차, 다다음 회차에는 그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꼭 공부하시고 비교해서 공부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2번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 2번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 의제 사유가 없죠.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에 지금 이게 없잖아. 그죠?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경비 의제 항목이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뭐예요? 기타 소득 총 수익금의 600만 원이 그대로 빼주는 게 없잖아 지금. 그대로 기타 소득 금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됐습니다. 원천 징수 안 된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원천 징수가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3번 불특정 다수인이 참가한 마라톤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 200만 원 21년 4월에 받았네요. 기본적으로는 기타 소득은 귀속 시기는 돈을 받았을 때가 기본인 거예요. 방금 2번에서 이 경우가 좀 특이한 거고. 왜? 2번에서는 돈을 받았을 때는 그게 기타 소득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계약이 깨지는 게 확정된 그 시점으로 기타 소득을 보겠다 이런 거였고 기본적으로는 기타 소득의 귀속 시기는 현금주예요. 받은 날 그거예요. 자 3번 여러분 팔순공주 할 때 순이 뭐였어요? 다수가 경쟁하는 순위 경쟁에서 입상한 거예요. 그죠? 전국 노래자랑 마라톤 대회 이런 데 나가가지고 입상한 겁니다. 팔순공주였잖아. 팔순 필요경비 의제율이 몇 퍼센트? 80%. 팔순공주, 팔순. 알았죠? 외워야 돼. 알겠죠? 외워야 풀 수 있습니다. 안 외우면 이거 못 풀어요. 자, 뒤에 보세요. 상금 200만 원에서 필요경비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스스로 입증된 건 없네요. 그래서 80% 의지해서 빼면 돼. 160만 원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자, 앞에. 자, 4번.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내가 받았대요.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가 됐대요. 여기 300만 원이고 돈은 21년 5월 달에 받았네요. 자, 또 있어.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필요경비 의제.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중에서 육통, 통신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서 내가 물품 빌려주고 대여해주고 받은 거예요. 60%. 육무통, 60%.
자, 이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유경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유경제,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하지만, 요게 일정 규모 이상, 이상이 아니고, 500만 원 이하로 내가 받는 거고, 이게 뭐 통신 판매업자 통해가지고, 이렇게 잘 신고되고 한다면은, 기타 소득으로 그냥 봐줄게, 라는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60%라는 거야. 얼마요? 총수익 금액은 300만 원인데, 총수익 금액은 300만 원인데, 60%를 필요경비 의제로 빼주니까, 180만 원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은 120만 원이었어요. 다시 앞으로. 자, 일시적으로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 수수료 200만 원 21년 7월 11일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뭐 필요경비 의제 팔순공주 용무통지 문인 들어가는 게 없죠? 알선 수수료.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200만 원 총수익 금액 그 자체로 빼주는 거 없어요. 빼주는 거 필요경비 의제되는 게 없으니까 그 자체로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계속해서 봅시다. 자, 6번. 사적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금액 200만 원. 21년 10월 12일 수령.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기타 소득 맞습니다. 기타 소득 맞다. 그리고 뭐 있어요? 팔순공주 용무통지 문인에 있나요? 없죠? 없어요. 7번. 슬롯머신 당첨금 1000만 원. 총 5만 원을 투입했대. 뭐 하룻밤 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당기고 놀았나 봐요. 카지노 가서 당첨 당시에는 500원. 한 판에 500원인가 봐. 100판이나 했네. 그래서 5만 원인 거예요. 그죠? 500원짜리 한 판 이렇게 당기는데 500원이고 그래서 100번 당겼다. 그 말이야, 지금. 그죠? 요것도 뭐예요, 여러분? 복권, 슬롯머신, 그리고 뭐 체육, 지능, 뭐 투표권 이런 거 전부 다 그것도 기타 소득이 맞습니다. 하지만 얘도 여러분 뭐야? 팔순공주, 육무통지문인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뭐 60% 80% 빼주는 애는 아닌 거야, 얘는. 됐죠? 자, 정리하고 야, 여러분 6번, 7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봤는데 연금에 수령할 때 연. 그리고 슬롯머신은 대표가 뭐였죠? 외울 때? 복권, 슬롯머신, 그리고 여러분 스포츠 토토, 그지? 뭐 체육, 지능, 뭐 문화, 투표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게 스포츠 토토잖아. 누가 이기는지 걸어가지고 막 승패 맞추고 이래가지고 돈 받고 뭐 이런 게 스포츠 토토잖아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게 뭐 스포츠, 지능, 뭐 문화원 그런 거래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뭘 배웠던 거지? 여기 대표가 복권이야. 약간 뭐 사행성 느낌도 있고 한판 막 인생 한방 뭐 이런 느낌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복권, 슬롯머신, 스포츠 토토 다 같은 느낌으로 외울 수 있죠, 여러분. 복권, 슬롯머신, 스포츠 토토, 뭐 체육진흥회 뭐 이런 거예요. 체육진흥회에서 하는 뭐 투표권 이런 거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방금 봤던 거 어디? 그리고 골동품 양도하면서 했던 거. 복연골 이게 뭔데?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하고 먹어야 돼. 왜? 보고에는 독이 있잖아. 보고에 어디에 독이 있죠? 보고의 연골 안에 독이 있잖아요. 보고의 연골에 독이 있잖아요. 그지? 보고의 연골에 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분리해내고 먹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외워야 돼요. 보고 연골만 외우면 뭐지? 보고 연골 뭐 맛있나? 왜 보고 연골 이렇게 생각한다고. 왜? 보고 연골에 독이 있어서 어떻게 하고 먹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분리해내고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뭘 떠올릴 수 있는 거야?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 안 됩니다, 얘들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애들 외운 거야. 복연골. 됐죠? 위에 정리해놨죠? 이렇게 복연골. 자, 체육진흥 투표권이네요. 이게 뭐라고? 스포츠 토토요. 복권, 슬롯머신, 체육진흥 투표권. 이게 무슨 스포츠 토토 이런 거라고 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6번, 7번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잖아.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 문제에서 물어보는 양식이, 여기 봐봐. 기타 소득 지금 풀고 있는데, 양식이 종합과세 여부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뭐, 여기, 뭐, 지역권,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유학금 대체, 이런 것들은 조건부 종합인데, 이게 금액이 어때? 지금 우리가 금액이 300만 원 넘기 때문에 다 종합과세 돼, 얘들은. 종합과세 돼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여러분? 사적 연금계좌, 연금계좌, 그리고 슬롯머신, 복권. 얘들은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잖아. 무조건 분리과세. 그죠? 외워야겠죠? 외우지 않으면 정확하게 못 풀어요. 그죠? 무조건 분리하고 먹어야 되는 거. 보고의 연골.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고의 연골.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다 푼 겁니다. 정리만 할게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합계액이 이거죠. 기타 소득 금액,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얼마예요? 1,060만 원, 1,060만 원, 1,060만 원.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선택할 수 없어. 무조건 종합과세 돼야 돼요. 300만 원 초과하면.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선택적으로 그 각 개인이 뭐가 유리할지 원천징수 세율보다 내 소득세 한계 세율이 낮으면 종합과세 되는 게 유리하고 원천징수 세율 20%보다 내 한계 소득세 적용 한계 세율이 20%보다 높게 적용되는 고소득자라면 종합과세 되는 게 불리하겠죠.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안 돼. 왜? 조건부 종합과세 다 합쳤더니 1,000만 원이 넘잖아. 300만 원 초과하면 얘들은 다 종합과세 해야 된다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참고용어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소득 금액 물음 2번까지 이제 끝난 거예요. 물음 2번까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물음 3번 말했죠? 자, 이 박성실이라는 사람은 소득 금액이 3개 있어요. 그죠? 근로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 이 3개의 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래서 요 3개를 구했다. 그죠? 다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을 만든 다음에 이 아래 단계 소득 공제하고 소득 공제 구해서 빼고 세액 공제 구해가지고 빼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결국 얼마를 내야 되냐? 종합소득세로 얼마를 내야 되냐? 그거를 지금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 단계야. 물음 3번이 그거죠. 자, 자료 4번은 항상 가족 현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세액 공제 같은 그런 자료들이 나와. 여러 지출액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 한 잔 커피 마실게요. 소득세 쪽이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좀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현황. 21년 11월 31일 현재. 자, 말씀드렸듯이 교재나 풀이 같은 거는 다 21년 개정세법 반영돼 있습니다. 차후에 혹시 나중에라도 다른 22년, 23년도에 들으시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하시면은 그리고 그 괜찮다라는 말씀을 수업 때 많이 드렸어요. 개정세법 공부해야 되니 개정세법 적용된 걸로 해야 되니까 나는 그때까지 공부 안 할래.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대로 하면 합격합니다. 세법이 근간이 바뀌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세법 개정이라고 해도 그냥 세액공제가 조금 늘거나 줄거나 그 정도 변화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21년도 세법 정도 되면 향후 몇 년 동안 이걸로 풀어도 다 합격합니다. 자, 일단 쭉 볼게요. 기본공제 바로 파악해야겠지. 본인 56세 세대주. 본인은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무조건 자기는 돼. 그래야겠지. 자기를 분명히 당연히 돼야겠지. 한 명당 150만 원 주는 기본공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무조건 됩니다. 기본공제 동그라미. 배우자 54세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있네요. 자, 어때요? 일단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20세 이하든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상관없는데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돼요. 여러분 소득 요건은 뭐예요? 옆에 적혀 있죠, 여러분? 종합소득금액 더하기 퇴직소득금액 더하기 양도소득금액 더하기 이 세 개를 더한 거. 이 세 개 소득금액을 더한 게 얼마 이하여야 돼요?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여야 딱 100만 원까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까지여야 내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게 바로 소득요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체크하는 거지.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나 있어. 봐, 양도소득 금액이 봐봐. 체크해야 되잖아, 얘도. 그지? 이걸 다 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이나 있으니까 소득 금액 요건을 미충족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어때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네요. X. 장남 26세 일용 근로소득 500만 원 있어요. 대학원생이고 장애인이네요. 장애인. 자, 여러분 우리 자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때? 20세 이하가 기본공제 대상자죠. 그런데 장애인이라면 나이는 괜찮다라는 거야. 연령 요건, 그 20세 이하여야 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공제 해줄게. 연령 요건은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 소득 요건은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건 있어. 종합 더하기 퇴직 더하기 양도소득 금액 3개 더한 게 100만 원,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요건은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해? 장남은 나이는 괜찮아. 나이는 괜찮아. 장애인이라서. 그런데 뭐 일용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는데요. 뭐 100만 원 넘잖아요. 안 되나요? 아니야. 일용 근로소득은 어때요, 여러분? 전부 다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 그지? 지금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종합소득 금액이잖아. 근로소득이라고 전부 다 여기 넣는 게 아니고 종합과세 되는 근로소득만 여기 종합소득 금액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500만 원 있지만 이 일용 근로소득이니까 분리과세 된다는 거예요. 분리과세 되니까 어때?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때? 장남은 오케이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장녀 17세고 소득 없고 고등학생이래요. 그냥 20세 이하고 소득 요건도 오케이, 나이 요건도 오케이, 장녀도 되네요. 위탁아동 10살이고요. 소득은 없고요. 21년 6월 1일부터 위탁 양육하기 시작했고 초등학생이래요. 자, 우리 체크할 게 뭐가 있었죠, 여기? 여러분, 위탁아동으로 우리가 기본공제를 내가 받으려면은 그 해에 6개월 이상 양육해야 돼요. 요 요건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우리가 위탁해서 11월 31일도 지금 양육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 리스트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때? 6, 7, 8, 9, 10, 11, 12, 7개월 동안 양육했죠. 그 요건을 충족했다는 거예요. 그죠? 충족했다는 거야. 요거 체크하셔야 돼.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경우 어떨까요? 잠깐 퀴즈 낼까? 21년 10월 1일에 양육했어요. 양육, 요렇게 위탁 받았어요. 위탁 받아서 키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년도 22년도 4월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냈어요. 애기를. 이 경우에 어때? 그러면 이렇게 하나요? 21년도에 봐. 10월, 11월, 12월 세 달이었으니까 안 되죠. 위탁아동. 그럼 22년도에는 어때요? 22년도에는 1월, 2월, 3월, 4월 네 달밖에 안 됐잖아. 5월 1일에 돌려보냈다고 할게요. 네 달. 또 6개월 안 된다. 이렇게 X다. 이게 아니고요. 22년도에는 해줍니다. 22년도에는 6개월 이상 그런 식으로 세법이 봐줘요. 6개월 이상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애매하게 걸쳤잖아. 21년도도 뒤에 3달, 22년도 앞에 4달 이렇게 하면 각각 계산하면 둘 다 안 되잖아요. 근데 연속으로 결국 6개월 이상을 양육했잖아. 위탁아동을 양육했잖아. 그럼 22년도에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험에 근데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약간 지금 세부적인 거 냈어요. 지금 들은 거 모르셔도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세부 사항까지 해서 여기에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해에 6개월 이상 하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 해에 위탁 아동이 있다면 지금 이 문제처럼 그 해에 6개월 이상 양육한 걸로 아마 나올 겁니다. 자, 위탁 아동도 오케이죠? 입양자 6살 소득 없고요. 21년 8월 1일에 입양했는데 여러분 입양했다는 거는 위탁 아동하고 다르겠지? 위탁 아동은 내가 잠깐 부탁을 받아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돌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위탁 받아서 사정이 있어서 양육이 안 되는 친구들을 내가 이렇게 양육하고 일정 기간 하고 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위탁 아동 그래서 6개월이라는 그런 제도는 6개월이라는 그래서 제약을 준 거야. 기본공제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위탁 아동 키워야 된다라는 걸 준 거고요. 입양은 다르잖아. 입양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아예 이제 내 자식으로 이렇게 입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 아동처럼 뭐 이렇게 위탁하다가 돌아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양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 없습니다. 그냥 입양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엄청나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쭉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양은 따로 그런 요건이 없어요. 입양하고 6개월 이상 키워야 된다. 그런 게 없다고. 기본적으로 입양을 했다면 당연히 6개월은 당연하고 쭉 앞으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고 보통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에 대해서는 그런 요건이 없어요. 자, 그래서 8월 1일에 입양했지만 뭐 그런 건 없는 거야. 뭐 올해 뭐 5달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예 없다는 거야. 입양은 그냥 내가 출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봐봐. 우리 세액공제도 기억나요? 출산세액공제, 입양세액공제가 지금 똑같이 적용되잖아. 첫째를 출산했을 때 30만 원 세액공제. 똑같이 첫째를 만약에 입양했다면 똑같이 30만 원 세액공제. 세법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출산하고 입양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그 생각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 출산하거나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거나 그거는 둘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탁아동하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위탁아동은 잠깐 위탁아동은 내가 잠깐 사정이 있는 그런
친구를 부탁을 받아서 내가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어야 내가 그걸 공제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입양은 어떻게? 아, 출산한 거하고 똑같다. 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출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똑같으니까, 세법상. 혜택이 똑같잖아. 출산세액 공제, 입양세액 공제 둘 다 똑같잖아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이런 식으로 똑같잖아. 하시면 되고요. 자, 아버지 볼게요. 아버님 계신데 82세시고 은행이자 1,500만 원 있으시고요. 주거 형편상 별거 중으로 장애가 있으시네요. 자, 여러분 아버지 여기서 외울 게 많았죠? 밑에 봐봐. 필기만 봐도 4개가 돼 있어요. 자,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부모님은 내가 모실 때 나이 요건이랑 어때요? 60세 이상이셔야 돼.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그러니까 비속. 자녀 비속. 비속은 20세 이하. 존속. 부모님은 60세 이상. 요게 기본적인 나이 요건이죠. 어때? 60세 이상이니까 오케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그거 뭐?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거. 그거 어때요, 여러분? 자,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죠. 은행이자 1,500만 원이 있으시지만 이거는 은행에서 14% 떼는 거 15.4%죠. 지방소득세까지. 그거 이자소득세 떼고 그걸로 분리과세로 종결돼. 종합과세 되는 게 없다고. 2천만 원 이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때? 소득 금액도 요건이 오케이 되시는 거야. 됐죠? 자, 여기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래. 뭐 장애인 이거는 이따가 제가 우리 장애인 우리 그 소득공제 이런 거 특별공제 이건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같이 살고 있는 거를 여기 보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죠, 위에. 생계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 그지? 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는 같은 집안에서 보통 살고 있는 걸 전제로 해요.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 사람의 월급으로 같이 뭔가 살고 그 월급으로 생활비로 쓰고 이제 이런 건데 자, 어때? 우리 외우라고 했던 거 뭐? 내 입장에서 내 배우자하고 내 자식, 그러니까 비속이죠, 비속. 자식은 비속이잖아요. 존비속 중에 비속. 내 배우자와 내 자식, 비속은 어디에 있든 나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외워야 돼, 이거는. 맞죠? 알죠,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 뭐, 직장 생활이라, 직장 사정 때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자식이 뭐 어디 대학교를 뭐 다른 지방으로 간다던가, 다른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 그죠? 그 직장 때문에 내가 배우자하고 주말 부부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어떻다는 거야? 배우자하고 우리 자식, 비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사회 통념상 그냥 같이 생계를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같은 집에 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됐죠? 그리고 어때? 존속.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은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뭐예요? 주거 형편상 별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집이 좁다. 뭐 여러 형편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사정상 주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따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님, 뭐 부모님, 아버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계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그런 경우겠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그 경우는 인정됩니다. 부모님은 여기 적혀 있죠?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봄. 그지? 그리고 옆에 배우자하고 자녀 직계 존속. 저거 필기 틀렸다. 여기 필기 틀렸네요, 여러분. 여기 아이고 이거 그때 강의할 때 못 봤네. 여러분 이거 비속입니다. 비속. 그죠? 부모님이 직계 존속이고 자녀가 직계 비속이에요. 이거를 그때 강의할 때 몰랐네. 이거 고쳐서 다시 해드려야겠네요. 올려드려야겠네요. 자, 까먹지 않고 잘 적을 수 있겠죠? 자, 알겠죠? 내 배우자랑 직계 비속, 자녀 같은 경우는 동거 여부하고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본다.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 본다. 뭐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친이 82세세요. 82세신데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나이 가지고 외워야 될 거 3개 있었지.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기본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 파악을 어떻게 해요? 몇 세? 60세 이상. 경로 우대자 요 특별소 공제 있죠? 요거는 얼마? 한 명당 100만 원이잖아. 이거 얼마? 70세 이상이셔야 되는 거야. 70세 이상. 특정 의료비. 요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이따가 의료비 공제할 거잖아. 의료비 세액 공제 할 때 뭐다?
그냥 일반적인 의료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가족들한테 내는 내가 의료비, 그 일반적인 의료비고, 자, 2번 특정 의료비라는 게 있어. 2번 의료비지. 그 뭐예요? 나를 위한 의료비, 본인 의료비,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그리고 중증 뭐 이렇게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그리고 또 뭐 있었어? 뭐 이거. 65세 이상 가족을 위한 의료비, 65세. 요게 2번 특정 의료비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갔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야 되죠. 65세 이렇게. 어르신 나이 적용되는 게 세 개가 다 다르다고.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기본공제는 60세 이상, 경로 우대자 공제는 70세 이상. 특정 의료비, 2번 의료비에서 특정 의료비, 65세 이상 의료비 이렇게 따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 고쳐주세요. 제가 기본공개 할 때 이거를 못 봤네. 그때는 배우자와 자녀, 직계 비속이야 비속. 아버님이 존속, 부모님이 존속, 아내가 비속. 자, 여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7페이지에 있는 요 내역들이 있죠. 요거 빨리 정리할게요. 자, 보험료 납입 내역 1번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이건 어디에 돼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돼. 소득공제. 보험료가 여러분 복잡했지. 어떤 거는 소득공제, 어떤 거는 세액공제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 가지고 필요합니다.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얘들은 소득공제 쪽이잖아. 연습을 해서 칸이 딱 있다고. 그죠? 그 칸에 옮겨 적는 거 연습하세요. 이건 잠깐만 요것만 보고 올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딨지? 그죠? 이렇게 연금보험료 공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여기 보험료 이건 건강보험료일 거고. 그죠? 보자말자 보고 여기 갖다 적어야 돼요. 그죠? 틀을 외우고 있어야 돼. 소득세 같은 경우 전체 틀을 알고 있어야 돼. 하나하나 세세한 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왜? 소득세 이렇게 틀이 나오잖아. 답안 서식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이걸 이 흐름대로 쭉 보면서 풀어가면 돼요. 답을 채워 나가면 돼. 서식을 펼쳐놓고 문제를 보고 이렇게 채워 나가면 돼요. 되는데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야 실수가 적겠지. 예를 들면 보험료 같은 경우. 보험료 왜 이렇게 많아? 어떤 거는 소득공제고 어떤 거는 세액공제야. 이렇게 헷갈리니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건 여기 넣는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뭐 자동차 보험료, 자녀에 대한 보험료 이런 거는 나중에 뒤에서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공부를 해둬야겠죠. 자, 1번 요거 보고 왔고요. 국민연금보험료. 자, 2번 국민건강보험료 200만 원. 이것도 방금 보고 왔죠? 아래쪽에 특별소득공제 쪽에 적고 왔죠? 3번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 원. 여기는 뭐다? 여기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거에 들어갑니다. 어때 여러분? 지금 내 종합소득이 1억이 넘죠? 그지? 지금 3개 더하면 1억이 넘어. 근로소득금액, 소합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을 다 더하면 1억이 넘기 때문에 마지막 여기 걸리는 거예요. 300만 원 한도로 12% 해주는 거예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 원 이나 했지만 한도가 300만 원까지만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는 300만 원까지만 적용해주겠다. 30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12%.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본인 자동차 보험료 납입액. 그리고 6번 장려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액. 여러분 4번과 6번이 뭐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예요. 둘 다. 요 두 개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년 동안 총 한도가 얼마예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총 한도가 100만 원이야. 본인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 장려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보험료죠. 100만 원. 220만 원을 냈지만 보험료로 한도 일반 보험료의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12% 곱해서 100만 원 곱하기 12%, 12만 원만큼 세액공제 된다는 거예요. 5번은 뭐예요? 부친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아까 전에 아버님이 장애인이셨어요. 그죠? 장애인이셨으니까 보험료 공제할 때 어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한도를 100만 원 또 갖고 있어. 뭐? 보험료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한도를 따로 갖고 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얘도 따로 한도가 100만 원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어. 알았죠?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따로 있다고. 150만 원 납입했지만 100만 원까지. 그리고 장애인이니까 장애보험이니까 조금 더 퍼센트지를 높여주는 거야. 세액공제 15%. 그죠? 요렇게 풀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의료비 지출액. 자, 요 분석해 볼게요. 본인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한방병원에 지급한 비용, 건강진단비용 50만 원 포함해서 400만 원을 냈네요. 한방병원에. 이 중에서 200만 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실손 의료보험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대요. 자, 여러분 어때? 건강진단 비용도 오케이라고 했어. 일단 진단을 받아야 내가 혹시 문제 있으면 치료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진단 비용도 오케이입니다. 자, 그리고 한방병원도 당연히 괜찮아요. 한방병원에도 괜찮고요. 다만 뭐다 여기 내가 요 4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내가 평소에 실손보험 요즘 많이 들어있죠.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그게 있어가지고 200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 돈 나간 게 아니잖아. 그지? 보험료로 받은 지급됐으니까 그만큼 보전이 됐으니까 실손 의료보험금 받은 만큼은 어때? 세액공제 안 해줍니다. 기억나죠? 안 해줍니다. 2번 배우자의 안경 구입비 100만 원.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정리해버리죠. 1번 본인 아까 전에 제가 1번 의료비, 2번 의료비라고 했어. 1번 의료비는 뭐라고? 그냥 일반적인 의료비.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쓴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료비가 1번 의료비예요. 2번 의료비는 뭐 특정 의료비야. 특정한 경우에 적용된 의료비라고. 뭐 내 경우 방금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 나를 위해서 쓴 의료비. 65세 이상 연장자 나이 많으신 분을 위해서 쓴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 그리고 뭐 장애 치료 의료비, 장애 의료비, 그리고 중증 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이렇게 4개. 좀 더 간절한 느낌이 있는 요 4개를 2번 의료비라고 합니다. 얘들은 뭐가 달랐죠? 1번, 2번은 뭐 기본적으로는 총급의 3% 이상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였죠. 하지만 차이가 2번 의료비는 일단 3%만 넘어가면 한도는 없었다라는 거야. 자, 이따가 식을 보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본인 이건 뭐예요? 2번 특정 의료비지. 2번 의료비 특정 의료비 나 본인을 위한 거잖아. 2번 배우자의 안경 구입비 100만 원 이거 뭐예요? 안경 구입비는 1년에 얼마까지 오케이? 한 명당 1년에 50만 원까지 적용해 준다는 거야. 1번 의료비 5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이니까 1번 의료비 배우자 일반적인 거니까 1번 의료비 5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자 뭐라고 했어? 배우자가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안 됐었지. 왜?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제외됐었죠? 그지? 하지만 의료비는 뭐? 의료비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상관없이 다 해준다고. 그죠? 요런 걸 외워두라고 했죠?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됐습니다. 왜?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나 있었어.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니까, 100만 원 초과니까, 100만 원 초과한 소득 금액이 있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체크할 때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뭐다?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안 봐. 치료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최대한 넓게 봐주는 거야. 세액공제 대상자를 최대한 넓게 봐주는 거예요. 의료비는. 알겠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안경 구입비도 되는 거예요. 혹여나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니까 의료비 세액공제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세법은 해줍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의료비는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입양자의 병원 치료비 150만 원. 요것도 이제 1번 의료비겠지? 그냥 기본적인 자녀를 위한 자식 그냥 부양 가족을 위한 의료비. 2번 장남의 의료비. 장남 장애인이었죠. 장애인은 장남이랑 26세 장남이랑 우리 82세 아버님 이렇게 두 분이 그거였어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 의료비 2번 특정 의료비에 들어가겠지 이거. 500만 원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합니다. 500만 원. 5번 부친의 의료비. 부친 장애인 600만 원. 자, 여기 국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 이 600만 원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 구별해서 외우라고 했지. 자, 의료비는 국외병원에서 지출한 거 세액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 교육비는 내 자식이 외국에 공부하러 가서 뭐 고등학교 다녀. 내가 그 등록금이랑 다 냈대. 그건 어때? 외국 학교에 다니는 교육비는 됩니다. 요거 두 개 구별해서 외우라고 했어. 외국 병원비는 안 돼. 외국 병원 안 돼. 외국 학교는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알겠죠? 그냥 이미지상 외우기 쉽게 하려면 여러분 의료 관광 다닌다고 그냥 생각을 해. 이게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당연히 다 다르고 하겠지만 뭐 간절함도 더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외우기 쉽게 하려면 의료 관광 다니면서 그냥 뭐 야 독일에 뭐가 좋대 거기 가서 한번 해볼까 물리치료 받아볼까 이러면서 부자들이 막 간다고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해요. 알겠죠? 우리는 복잡하게 이제 다른 케이스까지 생각하면
그 머릿속에 좀 헷갈리니까 외울 때 그럼 조금 외우기 쉽겠죠? 그리고 뭐 자녀들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뭐 이제 외국에 가서 자녀가 뭐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학비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비 주고 그 세액공제 받아야 그래도 뭐 이제 열심히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그래 외우기 쉬워. 잘못 외우면 반대로 된다고. 야, 아프니까 외국에 가서라도 치료받아야지, 해줘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야, 이놈들이 막 부자들, 막 외국에 가가지고 막 그 학교 막 몰래 다니고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다고. 그죠? 모든 케이스가 다 있으니까 제가 농담처럼 하는 소리입니다. 외우자고. 뭐? 외국 병원, 해외 의료비는 안 돼요. 세액공제가. 아까 이따가 교육비 할 거야. 외국 학교 등록금 돼요. 공제돼요. 교육비 세액 공제돼요. 자, 외웠죠? 이 정도 했으면 외웠을 거예요. 자, 됐고. 자, 장려의 치료 요양을 위한 한약 구입 비용 50만 원인데요. 요거는 돼. 외우라고 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 한약,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짓잖아요. 무조건 되고 무조건 안 되고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 내가 아파서 한의원에 갔어.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약을 지었어요. 한약을 지었어. 그거는 돼. 지금 이거예요. 이 경우는 된다고. 이 50만 원 돼요. 근데 뭐? 한의원에서 보약 있죠, 보약. 무슨 뭐 녹용 다려 먹고 뭐 웅담 뭐 그 빼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약은 안 돼요. 그냥 자양 강장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위해서 막 이것도 뭐 염소도 잡아 먹고 막 이런 건 안 된다고. 알겠죠? 치료를 위한 한약은 돼요. 하지만 보약인 한약은 안 된다고. 몸 보신을 위한 건 안 된다. 이렇게 따로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교육비 지출해 볼게요. 이제 의료비 끝났고 교육비 지출해 교육비. 장남의 대학원 학비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한다고? 어? 대학, 가족 대학 900만 원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안 돼. 뭐였어요, 여러분?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300만 원. 1년에 한 명당 300만 원. 그리고 900만 원은 뭐였어요? 대학생만. 그러니까 대학교만. 대학생은 1년에 한 명당 900만 원. 대학 원생은 안 돼요. 가족의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취학, 초, 중, 고 1년에 한 명당 300만 원. 대학생 1년에 900만 원. 대학 원생 안 돼. 대학 원생은 한 푼도 안 돼. 가족. 됐죠?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옆에다 적어놨죠? 자,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만약에 내가 본인이 야간에 MBA라던가 뭐 야간 대학원이라던가 뭐 이런 걸 다니고 있대.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돼요. 본인에 대한 학비는 무조건 다 돼요.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 전액 다 공제해줘요. 본인 거는. 외워야 돼. 우리가 지금 뭐는 되니 뭐는 안 되니 이거는 가족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본인 거는 제한 없다고. 본인 내가 배우겠다는데 교육비 공제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 얼마나 훌륭해요. 일하면서 그렇게 밤이든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데. 됐죠? 2번. 장려의 고등학교 등록금 500만 원. 바로 나오네요. 국외교육기관. 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 외국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해준다고요. 동그라미 해준다고요. 의료비는 국외 안 되지만 교육비는 국외 교육비 돼요. 요거 외워야 된다고요. 둘 다 나왔죠? 이 회차에 비교해야지. 비교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잘 풀 수 있었겠죠. 여러분 앞으로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등록금이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이잖아. 아까 말했죠?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년에 얼마? 연 300만 원까지야. 자, 얼마 냈는데? 500만 원 냈는데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이따가 300만 원만 적용하면 돼요. 세액공제를. 자, 3번, 4번 요 학원에 가는 건데 학원도 외우라고 했죠? 위탁 아동의 수학 학원에 대한 수강료가 400만 원입니다. 4번 입양자에 대한 태권도 학원 비용이 100만 원 있는데 여러분 외워야 된다고. 뭐 했어? 뭘 외우라고요? 학원비는 여러분 언니 누구만 돼? 학원비는 누구만 돼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된다고. 뭐 미취학 아동이 이렇게 하나 둘 태권도 하는 거 생각하라고 했어요. 초등학생 아니고 뭐 잔잔한 애들 있잖아. 뭐 4살, 5살 이런 애들이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이렇게 갔다 오는 걸 여러분 떠올리라고. 아, 쟤들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앞에 어린이집 차 뭐 이런 거 타고 가잖아요. 학원 아침에 뭐 아파트에 뭐 이런 데 가다 보면 애들이 태권도 도장 뭐 타고 가잖아요. 조그만 애들이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아, 미취학 아동이니까 쟤는 세액공제 아빠가 받을 수 있겠구나. 엄마가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알았죠? 그리고 가다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학원 가고 있어. 어디 가니? 학원 가요.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어디 가니? 학원 가고 있어. 그럼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네 그 학원비는
부모님이 세액공제 받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았죠? 학원비는 누구만 세액공제 된다고요? 학교 안 다니는 애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애들, 얘들만 돼요. 알았죠?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위탁 아동은 10살 초등학생이잖아. 학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제 안 된다고, X. 그죠? 입양한 친구는 몇 살이에요? 6살. 태권도 다니네, 태권도. 어때? 100만 원, 얘는 공제되지. 한도는 3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다 되겠지? 300만 원까지 1년에 되잖아. 그러니까 입양자에 대한 태권도 학원은 얘만 되는 거야, 얘만. 위탁 아동은 안 되고요. 초등학생이니까. 그지? 외워둬야 됩니다. 자, 부친의 재활교육을 위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500만 원. 전액을 공제해 줍니다. 원래 어때요? 원래 부모님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직계 존속을 위한 교육비는 원래 안 돼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아닌데 뭐?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공제 대상이에요. 자, 우리 시험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알아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교육,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라고 전부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부모님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여기처럼 재활교육을 위한 여기 이 법에 따른 시설에 지출한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 재활교육을 위한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돼요. 우리 시험에 요걸 가지고 비틀진 않을 거야. 장애인 교육비인데 재활을 위한 교육은 아니었단다 이놈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알아두자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모든 교육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 교육비가. 재활교육이라는 그게 있어. 프로그램이. 그거를 위한 교육.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카테고리가 돼야 된다고. 알았죠? 분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액공제가. 자, 여기 분석이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쭉 문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요거 외우세요 라고 많이 했지만 여기 기본적인 이론 설명 같은 거 있죠. 여기 쭉 있는 거, 의료비 같은 거 이런 거. 요거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 혹시 안 들으셨다면 꼭 요거 한번 보세요. 이론 정리 그 기본 강의 때 하니까 천천히 설명 들으시고 수업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 이렇게 다 해뒀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로 숫자를 적용해서 풀이하는 거 볼게요. 자, 종합소득 금액은 여러분 뭐다? 이 숫자들은 교수님께서 새로 물음 3번에서 아까 봤죠? 새로 주신 숫자들이야. 새로 가정에서 요걸로 풀렴이라고 했던 거예요. 요 밑에 제가 보라색으로 적은 것들은 우리가 물음 1번, 물음 2번에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냈던 숫자들이고 우리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교수님께서 새로 주신 숫자로 풀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종합소득금액 얼마예요? 1억 6,475만 원이에요. 자, 종합소득공제 볼게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있다는 거. 2년 주특 있고 인적공제 안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있고 추가공제 안에는 경장, 부한인데 우리 시험에 분여자 공제랑 한번모 공제는 뭐 잘 안 나와요. X로 치면 좀 그렇고 잘 안 나와요. 주로 나오는 게 뭐다 여러분? 경장, 경로 우대자와 장애인 공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기본공제 아까 6명이었지. 배우자, 양도소득금액 있어가지고 소득금액 요건 때문에 탈락된 기본공제 대상 탈락된 배우자 빼고 다 됐잖아. 한 명당 얼마예요 여러분? 150만 원씩이에요. 자, 900만 원이고 그래서 경로 우대자 공제 70세 아버님 나이가 82세셨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여러분 아까 전에 나이 요건 3개 있었잖아. 다 통과하신 거예요. 다 적용돼요. 기본공제 60세 이상, 경로 우대자 공제 70세 이상, 2번 특정 의료비 기준 65세 이상 이거 3개 다 우리 아버님은 다 되는 거예요. 82세시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67세시다 이러면 어때? 기본공제 대상자 오케이. 경로 우대자 대상 아니죠. 70세 안 되시니까.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2번 특정 의료비는 되시죠. 65세 이상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책 공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 공제는 아버님하고 우리 장남이었죠. 자, 2명, 한 명당 얼마? 200만 원. 위에서 안 했네. 경로 우대자 공제는 한 명당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자,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 아까 했던 거 연금보험료 공제 200만 원이고요. 뒷페이지에 특별소득 공제에서 여기 건강보험료도 200만 원 있었죠. 그거 여기 적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니까 과세 표준은 1억 4,675만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산출세액이 나오죠. 여러분, 이 세율이 어디 있어요? 소득세 세율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법인세 세율을 우리 외워야 된다고 했고 소득세 세율은
9페이지에 있어. 그지? 참고자료에 준 기본세율이 있다고. 그걸로 적용해서 35% 곱하고 1,490만 원 빼면 되죠. 누진 공제 방식이에요. 나오죠? 산출세액 3,646만 2,500원. 딱 나왔어요.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요것도 주어져 있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숫자가 9페이지 마지막에 얼마로 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66만 원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었어. 그걸 갖다 썼어요. 자녀세액공제 중요하다고 했지. 자녀세액공제가 빠지는 회차는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세액공제 이런 것들은 어떤 회차는 나오고 어떤 회차는 안 나오고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잡아야 되는 친구야 이거는. 자녀세액공제는 안 나오는 회차가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자녀 몇 명 있게 나온다고. 자녀 몇 명 있게 이렇게 항상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요걸 외우고 있어야 돼 항상. 자녀세액공제는 무조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자녀수 일단 자녀세액공제는 두 개로 나눠지죠. 자녀수, 머릿수, 자녀 머릿수에 따른 기본공제와 출산, 그 해에 출산했거나 입양했거나 그럴 때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출산 입양세액공제가 2번에 있는 거예요. 1번 더하기 2번이에요. 우리 자녀는 3명이죠. 자, 자녀수 기본공제는 7세 이상이야. 7세 이상. 7세 이상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지금 여기 봐봐요. 우리가 몇 명이었죠? 여기 밑에. 자녀가 4명이죠. 4명. 장남, 방 3명으로 있는데 그건 7세 이상인 경우야. 장남, 장녀, 위탁아동, 입양자 이렇게 있는데 입양자는 6세죠. 6세. 그렇게 7세 이상이 아니잖아. 7세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입양자는 자녀 세액공제, 머릿수 세액공제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였나? 자, 그죠?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럼 7세 미만은 왜 안 해주나요? 왜 안 해준다고요? 나라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보육수당이라고 주잖아. 그죠? 7세 미만인 친구들이 있으면은 자식 가족 중에 있으면은 자녀가 7세 미만인 친구들이 있으면은 한 명당 뭐 한 달에 10만 원 이런 거 보육수당이라고 나라에서 지원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중 혜택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녀수 머릿수 공제에서는 7세 이상인 경우에만 준다라고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고 7세 이상만 자녀세액 기본공제가 되는 거예요.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우는데 도움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 외우면 7세 이하만 주는 걸로 외우고 막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된다고. 좀 더 어린 애들일수록 공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7세만 기억나는 거야. 예를 들어 시험 볼 때. 7세라고 했는데 그게 7세 이하인지 뭐 7세 초반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왠지 7세 어린 친구들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잖아. 그지? 어리니까 어릴수록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7세 미만인 경우는 나라에서 보육수당이라는 걸 한 달에 10만 원씩 주니까 그걸로 됐다. 자녀세액공제는 그걸 받지 못하는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돼. 알았죠? 자, 뭐 2명까지는 한 명당 15만 원, 3명째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이에요. 제가 이렇게 3명 그렸죠? 7세 이상인 애들 하나, 둘, 셋. 1명 15만 원, 2명 15만 원, 3명째부터 30만 원.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더하면 60만 원. 그죠? 출산 입양 공제는 뭐예요, 여러분? 올해 입양을 했죠? 입양했잖아. 입양자. 지금 입양자가 지금 아까 전에 입양자가 넷째였죠, 넷째. 여기 입양자 넷째였죠,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넷째를 입양했으니까 셋째부터는 입양해서 얼마라고요? 70만 원.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첫째를 출산했거나 첫째를 입양했으면 30만 원이고요. 둘째를 출산했거나 둘째를 입양했으면 50만 원이고요. 셋째를 출산했거나 셋째를 입양했으면 70만 원입니다. 셋째 이상은 70만 원 다고요. 계속 70만 원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봤죠? 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고 계속 풀겠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라는 게 따로 카테고리가 있죠. 자,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우리 지출은 400만 원을 했지만 연금 계좌에 400만 원을 우리 납입했지만 한도가 300만 원이었어. 왜? 종합소득은 1억 초가 있으니까. 이게 좀 까다롭지만 외우고 있어야지 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억 초과니까 퍼센트지도 12%야.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36만 원 연금 계좌 세액 공제하면 되고요. 자, 특별 세액 공제 있습니다.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세액 공제 아까 전에 내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 장려 보험 100만 원, 이걸 합해서 220만 원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 220만 원 나갔죠. 하지만 일반 한도 얼마? 한도 100만 원. 그죠? 그리고 장애 보장성 보험료 150만 원 내가 납입했지만
장애보장성도 따로 한도 100만 원 있었죠? 그죠? 100만 원, 100만 원 한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일반은 12%, 장애는 15% 이렇게 곱하니까 27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고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요. 의료비, 아까 말했듯이 1번 의료비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의료비를 1번 의료비라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낸 거. 배우자 안경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 썼지만 50만 원까지야. 1년에 한 명당 50만 원까지 해줘. 안경, 콘택트 렌즈 이런 거 50만 원이고요. 입양자 병원비 150만 원, 장려 치료하는 한약. 보약이면 안 되는데 자양 증진을 위한 그런 보약은 안 되는데 치료를 위한 거는 된다고 했습니다. 한약도 50만 원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빼기 7천만 원 곱하기 3% 이거 뭐예요, 여러분? 총 급여의 3% 있죠? 내 총 급여 7천만 원 요거 교수님께서 주신 거잖아, 주신 거. 물음 3번 가정할 때 처음에 총 급여를 7천만 원으로 가정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 숫자를 여기서 쓰는 거라고 했죠? 7천만 원 곱하기 3%, 3% 초과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총 급여의 3%까지는 보통 다 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의료비 세액 공제라는 혜택은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의료비는 연 한도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700만 원까지예요. 특정 의료비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죠. 특정 의료비, 2번 의료비인 특정 의료비는 뭐 본인 65세 이상 장애 의료비, 중증 질환 의료비 이런 것들은 한도는 없어요. 연 700만 원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1번, 2번 이렇게 나누는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풀이는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는 15%를 적용합니다. 나온 금액이 있을 거야. 해당되는 금액 우리가 뭐 한도가 얼마다 지금 이렇게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아냈죠. 얼마인지 그 금액 곱하기 15%를 하면 세액 공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야. 교육비 세액 공제 본인 교육비는 쓴 게 없었죠. 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장남 뭐 대학원 이런 걸 안 해준다고 해서 가족의 대학원은 안 돼요. 장녀 국외 학교 고등학교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죠. 500만 원이 나갔지만 일단 대상은 맞다고 했죠. 외국 학교 오케이 해줄 거야. 근데 한도는 똑같죠. 국내 고등학교나 국외 고등학교나 한도는 똑같아. 초중고 미취학 아동 다 똑같아. 1년에 한 명당 300만 원. 맞죠? 이렇게 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15% 이렇게 하면 135만 원. 자,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에서 여러 가지 세액 공제를 다 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결정세 대망의 결론이 나왔어. 결정세 다 빼면 어떻게 나와요? 3,081만 2,500원. 요게 정답이고요. 자, 서식 한번 쭉 훑어볼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풀 때 이런 서식이 다 있다고 했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실제 시험을 볼 때 소득세 같은 경우가 특히 더합니다. 서식을 항상 참고 삼아야 돼요. 소득세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외워야 될 서식이 크기 때문에 이 실제 시험 답안을 참고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가 옆에 하나하나 다 풀려고 하면 그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수님께서 주신 답안 서식 양식 있죠? 이거를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돼. 아, 지금 여기 한 칸 한 칸 문제를 보면서 넣어 가야겠구나. 이게 가이드라인 되겠구나. 교수님께서 큰 길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대로 가면서 하나하나 한 뼘 한 뼘 올라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풀려고 하면 소득세는 너무 광범위해. 외워야 될 게. 모든 세액공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하면서 가야 되고 이럴 수는 없다고 우리가. 교수님께서 이렇게 서식을 주시잖아요. 서식을 참고해야 돼. 여기 봐봐. 아까 전에 추계하는 거, 사업소득금액 추계하는 것도 아까 제가 다 풀어드렸지만 그게 서식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추계금액 계산하는 게 그 서식 있죠? 아까 전에 뭐를 빼고 매입금액, 임차료, 뭐 임대료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인건비 이런 거 빼고 이런 것들 자 여기 서식에 녹아 들어가 있어. 기준경비율 여기 보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몇 배, 2.8배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자 여기 이게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공부하면서도 답안 서식에 잘 녹여낼 수 있는 거 교수님께서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이 서식에다가 내가 같이 교수님 길을 알려주신 길로 따라가면서 여기에 내 답을 잘 녹여낼 수 있는지 이 길에 이걸 연습해야 돼요. 물음 3번, 물음 2번 여기도 기타 소득도 종합과세 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무조건 분리, 복, 명골 이렇게 외워가지고 아 얘들은 분리과세구나 하고 요게 필요경비 의제 8순공주 80%인 거 순공주 60%인 거 육무통지 문인 무통지 문인 이렇게 하면서 60% 이렇게 찾아내서 여기 적용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답에 녹여내는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물음 3번도 봐봐요. 딱 나오잖아.
기본공제 있고 옆에 몇 명인지만 적는 거야.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보이는 교재에 여기 그 워드로 쳐져 있는 부분은 프린팅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도 이렇게 적혀 있다고 했지? 손글씨로 제가 적어 놓은 이 부분만 여러분들도 적으시면 된다는 거야. 몇 명인지 적으라는 거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주셨잖아.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자, 결정세액 하는 것도 자녀세액공제 말했죠? 아, 여기 세액공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여기 보의교세액공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의 다름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세액공제는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지? 신용카드 세액공제, 뭐 신용카드 내역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런 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잠깐만요. 자, 그리고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 자 신용카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액공제 아니고 소득공제예요. 여기 언급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원래 소득공제 중에 하나잖아요. 아까 세액공제라고 했는데 세액공제 아니고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여러분 알죠? 뭐 전통시장 사용분, 뭐 대중교통 사용분 이래가지고 막 발라내잖아. 되게 복잡하게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 범위 아니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난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제가 여기 칸에 넣어놓은 거는 워낙 우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리가 일할 때도 그렇고 뭐 내 본인 거 신고할 때도 그렇고 많이 하니까 이거는 뭐 안 물어보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어디 위치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세액공제 아니고 소득공제 쪽에 있는데 이렇게 이 칸에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꽤 걸렸죠, 여러분? 우리가 뭐 거의 2시간, 1시간 반 넘었네요. 1시간 반 넘게 했는데, 소득세 문제가, 특히 64회차 소득세 문제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자료 분석할 것도 많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뭐 1시간 반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들으면서 꽤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압축하는, 정리하는 용도로. 아, 이런 게 나왔었지. 그래, 이런 거 외우라고 했었지. 듣고 내가 좀 외운 게 부족하다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 암기할 거, 아까 분리, 기타 소득 쪽에 암기할 거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64회 조사요원 기출 문제 1번 소득세 신고 우리 압축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문제 2번 법인세 신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